엄마가 판사였어? 먹어라, 식는다. 아들이 새벽 엄마가 4시에 판사였어? 찾아왔습니다. 검사 양복을 입고 서류 봉투를 들고 어머니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세금 문제예요. 절세 때문에 잠깐 명의만 옮기면 돼요.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29년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새벽 4시마다 불을 켜고 사고를 넣고 아들 학비를 끓여낸 자리였습니다. 그 건물 명의를 아들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받습니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법률 서류를 읽는 눈이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중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여자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을. 어머니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을 꺼냈습니다. 찍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솥 앞에 섰습니다. 불을 올렸습니다. 뽀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그 눈만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장을 찍었을까요? 이 어머니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각입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한켠 작은 국밥집 하나에 불이 켜집니다. 가게 이름은 술래네 국밥. 30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온 이름입니다. 손마디가 굵어진 두 손으로 한 여인이 사골뼈를 솥에 넣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그 눈빛은 고요하되 그 안에 무언가 깊고 단단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많은 것을 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국밥집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국밥 국물처럼 오랜 시간 끓여 속으로만 삭혀온 비밀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술래네 국밥집 앞 낯선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가게 문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건물명도 청구봄 가게는 박준혁 소유로 현 점유자는 즉시 퇴거 바랍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박순례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68배 나이였지만 그 걸음걸이는 조용하고도 단단했습니다. 주름진 두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종이를 읽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혁 변호사님이 보내셨다고 다음 주 안으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순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종이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배신에 무너지는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쌓인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준혁, 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박순례 씨는 그를 낳고 홀로 키우고 이 가게 하나로 그 뒷바라지를 다한 어머니입니다. 이명도 청구서는 아들이 법을 이용해 어머니에게 보낸 퇴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순례 씨가 그 서류를 받아든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은 눈치채셨습니까?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아주 옅은 쓸쓸하지만 단호한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이날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가야 합니다. 30년 전 이 국밥집이 처음 문을 열던 날로, 그리고 그보다 더 전 박순례라는 이름 앞에 판사님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던 시절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밥집 할머니 박순례. 그분은 한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였습니다. 사법연수원 국위 수석 수료. 판사 임용 후 17년간 오직 법정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 부정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사람. 그 박순례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국밥집 앞치마를 둘렀을까요? 그 이유는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남편 이강민 씨는 중견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고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봄 회사의 부실 공사를 상부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석 달 뒤 한강 다리 아래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박순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회사 배후에 있는 권력과 그 권력과 연결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법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례는 법정에 서는 대신 앞치마를 골랐습니다. 판사복을 벗고 국밥집 주인이 됐습니다. 당시 아들 준혁은 고작 12살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박순례라는 사람이 얼마나 깊고 무서운 사람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박순례 씨는 명도 청구서를 곱게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가 사골 국물을 저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명도 청구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접힌 종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종이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간을 12년 전으로 되돌립니다. 2012년 11월의 이야기입니다. 박순례 씨의 하루는 항상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사골을 솥에 올리고 쌀을 씻고 팔을 다듬었습니다. 가스불 앞에 서서 등 뒤로 거대한 열기를 받으며 그는 국물을 저었습니다. 고운 결을 가졌던 두 손은 이제 주름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오랜 물일 때문에 손등이 텄고 찬바람에 입술이 갈라지는 계절에도 손난로 하나 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을 서서 일하고 저녁 장사를 마치면 밤 9시였습니다. 그제야 박순례 씨는 쪽잠을 잤습니다. 다시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그 30년이 쌓인 자리에 아들의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2012년 11월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26 청년이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붙었다고, 엄마 나 붙었다고. 그 순간을 박순례 씨는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자를 든 채로 굳어버렸다고. 국물 한 방울이 손등에 떨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그리고 천천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닦아도 계속 흘렀습니다. 앞치마 자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박순례 씨가 흘린 눈물은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억울함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먼저 간 남편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있었습니다. 이강민 씨,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그 길을 우리 아들이 대신 걸어가고 있다고. 박준혁은 어머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이제 내가 다 할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훗날 얼마나 공허한 약속이 될지는 그날의 두 사람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 동안 박술래 씨는 학원비, 교재비, 생활비를 전부 혼자 댔습니다. 아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은 한 번도 새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순이익이 줄어드는 달에는 가게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 박술래 씨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10년도 넘은 검정 정장이었습니다. 사돈 측 하객들 사이에서 그 옷은 너무나 낡아 보였고 오미숙의 어머니는 혼주석에 나란히 앉아 사진 찍는 것을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박술래 씨는 그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아들 좋은 사람 만났으면 됐지 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손수건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빨간 꽃무늬 손수건, 남편 이강민 씨가 생전에 사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어머니가 그 손수건을 늘 품에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 무지가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2022년 초봄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결혼 이후로 명절을 빼면 거의 오지 않던 아들이 불쑥 평일 저녁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세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부가세 절감 목적으로 가게 명의를 자신 앞으로 잠깐 옮겨두면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변호사니까 다 처리할 테니 어머니는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박술래 씨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업자 명의 이전 동의서, 임대차 계약 승계 동의서, 그리고 위임장. 3장이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박술래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법적으로 세입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찍었을까요? 박술래 씨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술래 씨에게는 아직 아들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처럼. 그날 밤 박준혁이 돌아간 뒤 박술래 씨는 오랫동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총 7년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박술래 씨가 아들 뒷바라지에 쓴 돈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됐다. 이제 시작하면 된다. 박술래 씨는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파놓은 함정을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치마 주머니 안에는 오늘 아들이 가져온 서류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둔 사본이. 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박술래 씨는 이미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술래네 국밥집에 낯선 방문객이 들어섰습니다. 며느리 오미숙이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딱히 숨기려는 노력도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미숙은 앉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두 손으로 잡은 채 서서 말했습니다. 이 가게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준혁이가 이제 자리도 잡았으니 같이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박순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이 가게를 비우게 만들려는 수순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금 팔면 제법 받을 수 있다고. 박순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이 가게가 팔리면 어머니는 어디 가서 사냐? 오미숙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희 집에 모시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박순례 씨도 웃었습니다. 조용하게, 따뜻하게. 그러나 그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겠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박순례 씨는 가게 구석 선반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영수증들이었습니다. 7년치 학원비, 생활비, 대출 계약서, 전부 원본, 공증 완료. 박순례 씨는 그것을 챙기기 시작한 것이 2020년이었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줄었고 목소리가 달라졌고 가게 얘기를 꺼낼 때마다 아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불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며느리의 방문이 그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파일을 닫고 그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래된 사람 특유의 고요함으로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술래네 국밥집이 자리 잡은 골목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건너편 세탁소 주인이 박순례 씨에게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이 골목 통째로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박순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2달 전부터 단골 손님 김덕배 씨 덕분이었습니다. 덕배 씨가 전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골목 건물 대부분이 이미 한 개발업체와 매각 협의에 들어갔다고. 그 업체 대표 이사의 장인이 부동산 개발업자 오 씨라는 것이었습니다. 오 씨, 박준혁의 장인 오미숙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수순이었습니다. 아버지 쪽 개발업체가 이 골목을 통째로 매입하고 그 안에 있는 술래네 국밥 자리도 포함해서 가게 명의는 이미 아들 앞으로 바뀌어 있으니 어머니 동의 없이도 매각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아들은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법을 만드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날 저녁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눌렀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님, 저 박순례입니다. 이제 슬슬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순례 씨는 앞치마를 접었습니다. 빨간 손수건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당신, 이제 시작이에요. 두고 봐요.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왜 박순례 씨의 연락을 받고 있을까요? 2023년 3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이번엔 로펌 사무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내용 증명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 가게의 명의자 박준혁은 현 임차인 박순례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합니다. 계약 종료일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한 내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졌습니다.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가게를 지킨 사람에게
아들이 내민 것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솥에서 국물 끓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박순례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 2그릇을 떴습니다. 준혁아, 밥 먹고 얘기하자. 박준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오히려 국밥을 퍼다 놓는 어머니. 그 모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준혁아, 어머니도 답을 줘야 할 것 같구나. 박순례 씨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인쇄된 편지지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명의신탁 해지 통보. 사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준혁은 그 제목을 읽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박순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낮고 또렷하게. 준혁아, 어미가 국밥만 팔았다고 생각했냐?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낯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 한 장은 아들이 2년에 걸쳐 쌓아 올린 계획의 바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순례 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품고 있던 파일의 내용이 한 장씩 펼쳐질 것입니다. 내용 증명을 받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준혁은 그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이정우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이정우는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아, 너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 이정우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박순례, 사법연수원 국위 수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이후 형사부 부장판사, 재직기간 17년, 2001년 가을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제출. 이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사법연수원에서 너희 어머니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야. 준혁아, 너 지금 상대가 누군지 알고 덤빈 거냐? 박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판사였다고. 그것도 부장판사. 삶의 어느 순간도 그 사실을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정우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하나. 2022년 봄 아들이 세금 절감을 명목으로 명예 이전을 요청하던 그날, 박순례 씨는 가게 CCTV를 켜두었습니다. 아들이 세금 절감 때문이라고 직접 말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결정적 증거. 어머니는 그날부터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엄마가 판사였어? 긴 침묵.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랬었다. 박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법을 몰라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찍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왜 어머니는 처음부터 막지 않았을까요? 이정우가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이 모르고 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01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이강민 씨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 경찰은 사고로 마무리했지만 박순례 씨는 달리 봤습니다. 남편이 고발했던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 정황, 회사와 연결된 정치인의 존재, 그리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석연찮게 사라진 목격자 진술. 판사로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사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썼습니다. 판사의 망치 대신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이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골목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도시개발 뒤에 있는 오 씨. 2001년 건설 비리 사건의 자금 흐름의 한 축이었다고. 박술래 씨가 20년 동안 국밥집을 하며 이 골목을 지킨 것은 언젠가 오 씨가 이 골목을 탐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머니가 아들의 고시 학원비로 쓴 2억 3천만 원. 그 일부는 이정우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입금된 돈이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검사 시절 첫 공판에서 멘탈이 무너졌을 때 나를 잡아준 분이 너희 어머니야. 내가 갚은 게 아니야. 내가 드리고 싶었던 거야. 어머니가 받은 돈이었지만 그 돈을 전부 아들의 고시 준비에 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아들은 어머니를 법정 서리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박준혁 앞에 놓인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미숙과 장인 오 씨는 박준혁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또 지났습니다. 오미숙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장인 오 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명의신탁? 법원 가봐. 2년 전 도장 찍을 때 증인 3명 있었어. 자기 의사로 위임한 거야. 그 전에 노인네 지쳐서 포기해. 30년을 국밥집에 서서 아들을 키운 사람을 향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은 결국 말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술래네 국밥집 앞에 법원 집행관이 찾아왔습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을 전달했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 2명이 있었습니다. 30년 단골 김덕배 씨와 그 옆집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술래 씨는 소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덕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놈이 진짜로 소송을 건 거야? 박술래 씨는 소장을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덕배 씨, 국밥 더 줄까요? 그날 저녁 박술래 씨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았습니다. 빨간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강민 씨, 당신 아들이 나를 법정에 세웠어요. 근데 나는 법정이 무섭지 않아요. 나는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 순간부터 박술래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아니라 판사의 눈이었습니다. 오 씨는 노인네 지쳐서 포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법정에서 17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소송이 접수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정우가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술래 씨는 주방 깊은 곳에서 낡은 쇼핑백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파일 2개와 USB 하나, 그리고 빨간 꽃무늬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술래 씨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였습니다. 그것은 남편 이강민 씨가 사망하기 열흘 전에 작성한 내부 고발 진술서의 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건설회사의 부실 시공 증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금줄의 이름, 당시 오 씨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뇌물 공여, 공사 대금 횡령, 공무원 유착. 이강민 씨가 저한테만 남긴 거예요. 죽기 전에 이걸 갖고 있으면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거라고.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서 싸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내에게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것을 22년 동안 빨간 손수건 안에 접어 품고 살았습니다. 준혁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 아이는
이용당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된 건 맞지만 나쁘게 태어난 건 아니에요.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을 법정에 세운 아들을 향해서도 그 마지막 말은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손수건 안에 진술서 한 장이 22년 된 비리의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산법정. 방청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김덕배 씨가 이웃 노인 몇 명을 데려왔습니다. 원고석에는 박준혁이 앉았습니다. 피고석에는 박순례 씨가 앉았습니다. 앞치마를 앞에 두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 입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본 사건이 단순한 부동산 인도 청구가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이 사건은 아들이 법률 지식을 이용해 어머니의 재산을 편취한 사기적 명의신탁 사건이며 그 배후에는 재개발 이익을 노린 제3자의 조직적 계획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절세라고 본인이 진술한 이상 이명의 이전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정우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순례 씨의 이력을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 9기 수석 수료. 재직기간 17년. 이분은 법을 모르는 노인이 아닙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덕배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판사였다고? 박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순례 씨는 똑바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자세가 재판장석에 앉아있던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앉아있는 방식이 말해줍니다.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법정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수사 의뢰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같은 시각 김덕배 씨는 지역 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국밥집 할머니가 부장판사 출신인데 아들한테 가게를 빼앗길 뻔했어. 그 배후에 재개발 비리가 있고 22년 된 사망 사건이 연결돼 있어. 써줄 수 있어? 기사는 다음날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어머니, 아들에게 국밥집 빼앗길 뻔. 배후엔 22년 묵은 건설 비리.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전 중에 포털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국밥집에 손님이 몰렸습니다. 사람들이 국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로였습니다. 박준혁의 로펌 대표가 불렀습니다. 준혁 씨, 자네 장인어른 검찰에 수사 의뢰 들어간 거 알고 있어? 우리 로펌이 오씨법인 자문도 하고 있거든. 이해 충돌 문제가 생겼어. 박준혁은 오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미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혁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그 노인네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뒀어? 박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노인네,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귀에 거슬렸습니다. 기사는 퍼지고 검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의 세계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의뢰가 접수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미래도시개발법인 계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2년 전 이강민 씨의 진술서에 기록된 자금 흐름을 현재의 금융거래 내역과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당시 우에 투자된 자금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오 씨는 변호사를 3명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미래도시개발의 재개발 인허가를 담당했던 구청 공무원 2명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술래 씨가 20년 동안 준비해온 것은 서류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강민 씨와 함께 부실 공사를 목격했던 동료 2명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국밥집을 하는 동안 틈틈이 연락을 유지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준혁은 혼자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두움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곳은 한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준혁이가 분노를 안고 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법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를 향해서. 박준혁은 골목 끝 어린이 놀이터 벤치에 앉아 밤이 깊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무너지는 것은 남 앞에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무너집니다. 그 가장 긴 밤이 지나고 나서야 박준혁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새벽 2시에 왔습니다. 박술래 씨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팔을 다듬다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이었습니다. 38배 남자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박술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골 국물이 조용히 끓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지금 어디 있어? 거기 있지 마라. 거기는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야. 집에 가. 엄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 그냥이 아니야. 어미니까지. 어미한테는 그게 그냥이야. 그것이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논리도 조건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어미니까.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박준혁이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딱 먹기 좋은 온도였습니다. 엄마 소송 취하할게. 그리고 명예 돌려드릴게. 그래. 그러면 되지. 박술래 씨가 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박술래 씨가 대답했습니다. 오씨는 법이 알아서 할 거야. 어미가 원하는 건 하나야. 이 가게. 내 손으로 문 닫는 거. 그리고 너. 좋은 변호사 되라. 법을 사람을 위해 쓰는 사람. 그것이 박술래 씨가 30년 동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이틀 뒤 박준혁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명예 이전 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술래네 국밥은 다시 박술래 씨의 것이 됐습니다. 가게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래네 국밥집은 열흘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덕배 씨는 하루에 한 번씩 가게 앞을 지나며 불이 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열하루째 되던 날 새벽 4시 술래네 국밥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박술래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사골뼈를 꺼냈습니다.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30년 동안 수만 번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30년의 냄새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의 냄새이기도 했고, 아들을 키운 세월의 냄새이기도 했고, 억울함을 삭힌 시간의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아침의 냄새였습니다. 박순례 씨는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30년 된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매듭을 지었습니다. 앞치마 앞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빨간 꽃무늬 손수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한번 쥐었습니다. 이강민 씨, 나 다시 시작해요. 혼잣말이 끝나는 순간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점퍼를 입고 손에는 파 한 단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순례 씨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파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습니다. 파가 여러 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순례 씨가 다가가 옆에 섰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따라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팔을 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사과도 용서도 거창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팔을 다듬는 것. 그것이 이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화해였습니다. 오전 7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덕배 씨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주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순례 씨 옆에 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덕배 씨가 한술 떴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덕배 씨, 짜면 말해요. 눈물이 들어가서 안 짜요? 딱 좋아요. 그 한마디가 그날 가게 안에서 가장 큰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오 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2년 전 자금 연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술래네 국밥집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준혁은 로펌을 나왔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법률사무소 박준혁. 주요 업무 분야는 세 가지였습니다. 임대차 분쟁, 소상공인 법률 지원, 그리고 공익 제보자 보호. 어머니가 원했던 사람이 됐습니다. 법을 사람을 위해 쓰는 사람. 아버지가 살아서 되고 싶었던 사람. 첫 재판날 박준혁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술래네 국밥집에는 새벽 4시에 불이 켜집니다. 박순례 씨가 솥에 사고를 올립니다. 뽀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주름진 손이 국물을 젓습니다. 빨간 손수건이 앞치마 주머니에 꽂혀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뿐입니다. 이제 가끔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 한 단을 들고 서툰 손으로 주방에 서는 사람.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새벽을 맞이합니다. 창밖으로 골목에 불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이 골목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온도는 말보다 따뜻하고 눈물보다 뜨겁고 세월보다 오래갑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안의 어머니는 어느 시대, 어느 골목에나 있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는 사람. 억울해도 참고 서러워도 웃고 아파도 내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꼭 해주세요.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